너네 탓이다. 부동산 거품과 정부의 책임 관련돼서 세 가지 내용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추가 급등이 이루어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지방선거 끝나고 조정이 됐습니다. 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때 보유세 개편안 발표하는 시기가 서울의 집값이 안정세를 띄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던 평이 강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보유세가 강하게 나오면 더 급락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보유세 발표가 생각보다 약했고 1주택자는 거의 안 건드리는 선에서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언론에서 1주택자는 거의 안 건드리니까 똘똘한 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아파트, 고가 아파트 한 채 매입에 몰릴 것이다. 자, 이런 똘똘한 채 플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계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의도 지역 영등포하고 용산 지역 호가가 급등을 해요. 자, 부동산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급등을 하면요, 그 지역만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강남 지역 급등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여의도 용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이 다시 오르나 보다 똘똘한 채에다가 각종 개발계획 호재로 강남 재건축 호가가 급등을 하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그 거래를 딛고 자꾸자꾸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강남권 재건축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강남 재건축이 실제적으로 급등하니까 그에 맞게 서울 지역 호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해 크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 매물이 부족하더라. 매물이 부족해서 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더라. 원래 이제 집값이 오를 때 매물을 거둬들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안 보이다가 거래가 좀 뜸해지면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매물 부족 프레임, 서울 지역은 집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항상 몰리기 때문에, 이 집값이, 이 거품이 인정되는 금액이다. 자, 그럼 매물이 부족하니까 얼른 한 채 더 사더라. 아니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거래세를 낮추면서 집이 활발하게 거래돼서 매물을 늘리도록 지금 여론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 니들이 양도세 중과제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팔더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권적으로 호가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와요. 자, 강남 지역 오니까 과천하고 성남하고 이제 광교, 동탄까지 같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이제 고양시나 김포 쪽까지 서서히 반응이 나오면서 이것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냐? 정부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부동산 거품이 정권의 칼날이 됐더라. 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아파트를 사려는 이유, 대책 비웃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지지 철회하겠다는 집 없는 서민의 외침. 자, 문재인 정부 평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자, 이게 이제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집값 오르는 거는 이제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잡히는 건데, 자, 이걸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이제 부동산 거품을 방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나, 저희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품과 정부의 책임.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필요한 주택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30만 호 추가 공급 발표가 났을 때, 자, 국토부 발표 자료입니다. 자, 향후 5년간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하고 공급 전망을 보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년에 한 5만 5천 가구가 새로 필요한데, 공급되는 건 7만 4천 호, 8만 호, 7만 호, 6만 4천 호. 자, 과거에도 서울은 수요량인 5만 가구보다 훨씬 높게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주택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건데, 자, 분명히 집이 많이 공급된 건 맞아요, 그동안.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필요한 주택하고 이제 많이 공급된 형태하고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주택 형태가 지금 다르거든요. 어떤 거냐? 서울에 필요한 주택 형태는 3, 4인 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공급 많이 된 거는 1, 2인 가구 전용 20제곱미터부터 44제곱까지의 1, 2인 가구 주거 형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주택이 부족하지가 않은데 주택 보유금률은 100%가 훨씬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도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 2018년까지 주택은 7만, 6만, 7천, 6만, 2천, 7만, 4천. 자,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5만 5천보다 훨씬 다 높게 초과 공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을 보면은 이제 임대주택을 빼고 아파트 이제 분양주택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24,000, 27,000, 25,000, 25,000 생각보다 훨씬 적게 공급이 됐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숫자 노름을 하다가 정말 서울에 필요한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형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 예전에 저희가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정말 정부 차라리 전 서울시장하고 전 이제 보수 정권에서 차라리 집값 안정에 더 신경을 썼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장기 전세 모집 편형 이제 공급 실적에서 나와요. 자, 보면은 2013년에 6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2010년에도 7천 가구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2011년에도 3천 가구가 공급되면서 신규로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건설되는 일부 평형을 장기 전세하고 국민임대로 뽑아서 전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2014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전세값이 급등을 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한 개 동에 뭐 단지 10개 있잖아요. 아파트 매물이 뭐 10개도 안 되는 정도. 아파트 단지 하나당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충분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요즘 공급 많이 했잖아요. 행복주택이라서 공급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도 전 정권에서도 필요한 임대주택 많이 공급했어요. 행복주택의 이름으로. 보실래요? 행복주택 어떤 거 공급했나? 자, 가락시형 이번에 헬리오시티 그 귀한 자리에다가 1,400가구 임대주택을 뽑는데 평수를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13평짜리를 뽑아놨어요. 13평짜리를 무려 1,000가구 넘게 설계를 했어요. 자, 1,400 중에서 1,000가구를 이렇게 1.5룸 수준으로 작은 방을 뽑아놨어요. 자, 이래놓고 신혼부부가 509가구를 뽑아요. 자, 이 전용 13이면 39제곱미터면은요, 신혼부부 둘이 살 때 빌라 같은 거 알아볼 때 들어가는 평수예요. 자녀 태어나면 다 이사 갑니다. 거의 100% 이사 갑니다. 못 살아요. 저 그렇게 작은 평수에 애 키우고 못 살아요. 애기 장난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애기 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애기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평수 절대 안 삽니다. 최소 49제곱미터 이것도 작아요. 애 하나까지예요. 여기서 살라는 거는 그냥 너 애 하나까지만 낳아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59제곱미터 이상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서 장기 전세 공급 실적을 보면 59제곱미터고 84제곱미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84제곱미터도 충분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뭐 84제곱미터는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이거는 34평이고요. 이거는 25평이에요. 자, 서민들은 임대주택은 34평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충분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못 사도 이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큰 평수 공급할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안도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버려요. 자, 은평구에도 공급하는 거, 이게 350세대는 공급을 하는데, 전용 39제곱미터하고 44제곱미터예요. 13평하고 전용 15평짜리를 공급을 해요. 자, 그럼 방 2개짜리에서 애 몇 명 낳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이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10년이에요. 자, 장기전세주택이 20년이고, 국민임대주택 제가 알기로는 30년이에요. 근데 10년만 살고 나가라 그래요. 이 작은 평수에 살고 10년만 있다 나가라. 그럼 10년 뒤에 어떡하냐. 어차피 이 분양평수 25평, 34평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자, 신정지구에서도 공급하는 거 보면은, 자, 31, 이건 원룸이다 칩시다. 39제곱미터, 또 44제곱미터. 성남 고등지구에 이 좋은 자리에다가 전용 36제곱미터하고 신혼부부를 312명이나 뽑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 신혼부부 기존 충족되면은요, 충족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 행복주택에. 붕 떠버린 거예요. 정부 임대주택 규정에서 붕 떠버린 거예요. 자, 장기전세주택 이거 솔직히 30대도 좀 불리하게, 30대 초반이 불리하게 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이 따로 있고요. 일반 사람들 내 집 마련을 미처 못했던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후반까지도 여기에 지원해서 합격이 가능했었어요. 자, 행복주택 정책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급 확대 추가해서 3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그랬고, 신혼부부 이제 전용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계속해서 공급했다고 나오는데도 시장에서 코듬수 치는 이유가 이 평수가 워낙 작은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공급을 해도 이런 식으로 공급하면 시장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애 둘 셋을 키울 사람한테 전용 면적 13평 14평 들어가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의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이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고 작은 평수에 그냥 많은 공급 세대수만 채워서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보여주려고만 하고 있어요. 자, 이건 국토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 지금이라도 바꾸고 정말 필요한 전용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자, 물론 지금 민간 아파트 중에서 전용 39제곱미터, 뭐 44제곱미터 이런 아파트 고가에 거래돼요. 그건 얘네들이 수요가 정말로 부족한 것보다는, 자, 이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올라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거죠. 정말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25평, 34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뭐 이미 뭐 과거에 계획해서 지어놓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공급하는 거는 이 두 가지 평수가 소홀하다면은 집 부족하다는 얘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만 고집하는 일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볼게요. 자, 정부가 방심했어요. 정부가 방심해서 이건 확실히 방심한 거예요. 자, 4월 9일, 자, 이제 4월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화됐습니다. 어디서부터? 강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 지역에 4월부터 7월까지 약세가 이어졌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강남권, 한강 이남 지역 전체 평균이 약세로 돌아섰었어요. 물론 이랬다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냐?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자, 아파트가 뭐 12억 하던 게 1년 만에 17억이 됐다가 15억 5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한 10% 정도 빠졌지만 그동안에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약간 조정되는 수준이었고 언제든지 기회를 보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제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됐다. 자, 여기 나온 건 뭐 양도세 찬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정부 규제로 인해서 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거래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인테리어 이사업자들이 뭐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내시더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적어도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면은요. 자,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면은 죄송합니다. 자, 봐요. 자, 2016년에 그 집값이, 자, 2016년 말부터 2017년 겨울 시즌에 집값이 좀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10월에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2달 정도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좀 떨어진 지역도 있었어요. 강남 지역부터 먼저 떨어지니까요. 자,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좀 약세를 띄었지만은 다시 상승 반전했잖아요. 부동산 대세 상승 시기에는요, 이게 투기 심리, 투자 심리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면은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4개월 정도 집값이 조정되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도 원래 개발했던 걸 이제 발표를 하고 보유세 같은 것도 되게 강하게 때렸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말한
보유세 그 공시지가 인상 방안에 더 무서울 정도로 약하게 때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어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그 수준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밀어붙였었어야 돼요. 자, 보면은 집값이 2014년부터 자, 현재 2018년 자, 지금 9월까지 쉴 새 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자, 2017년 이제 제가 알기로 한 4월부터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시기, 이 시기까지 이제 슬슬 투자 목적,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깝게 단기간적으로 급등하는 사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적어도 뭐 2017년 초반 아니면 2016년 말 수준까지는 하락을 시키겠다, 이 정도 기준을 잡고 계속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론도 너무 의식을 하는 거고요. 아, 이거 좀 빠졌나 보다, 이제 조정이 되려구나, 너무 방심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제 뭐 국토부 장관도 좀 인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자, 공급에 소홀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이거 부동산 순환주기라고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2008년, 2009년에도 집값이 사상 최고점을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 발짝 꼭 꼬꾸라졌지만 그래도 그걸 반등하고 어느 정도 쉽게 회복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장기 하락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장기 하락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요, 어느 시기냐? 수축기죠. 이게 2011년부터 2013년 정도라고 보면은요, 이 수축기가 있었으면은 분명히 분양을 못해요.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은 부족하겠구나. 왜냐? 새로운 주택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기존 주택을 살던 사람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새로 결혼을 해서 뭐 세대가 분리되면서 이제 신규로 주택 필요한 사람들. 왜 대한민국 인구 늘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축 시기에 보면은 앞으로 이것들이 이 분양이 안 되는 현재 시기가 입주하게 되는 3, 4년이 지나면 주택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솔직히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공공주도로 전용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충분하게 공급이 됐었어야 돼요. 서울 지역에 지역이 없었으면 그 외곽 지역이라도, 서울에 최대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라도 꾸준히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올스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정치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때 나왔던 정책 보면은요, 대부분 집을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그때 사신 분들 결과는 지금 보면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공급했던 것들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대도 민간주도로 넘어가서 기업형 임대주택도 이때 나오는데 지금 그게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고 공급을 했는데 전부 다 1룸, 그 원룸이나 투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력 평수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을 해도 건설사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은 자기 이게 아쉬운 거죠. 예전에 공급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 그래서 어차피 정부란 건 이제 저희 대한민국 볼 때는 똑같고 국토부 공무원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이 정도 계획안은 나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까지 갈까? 준공 예정 물량을 보면 이제 거의 끝이 다 왔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워낙 주택이 적었지만 이제 비로소 강남 지역에 입주 물량이 이제 터져 나가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 받으면서 분양권 금액 그동안은 뭐 8억에 뭐 9억에 분양받던 거 16억 받고 17억 받고 호가 올려도 솔직히 이게 모르잖아요. 입주하게 되면 진짜 아파트로 이제 가치로 평가되는데 막상 입주해서 보니까 16억 주고 이 아파트 사서 들어올 사람 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야, 16억 벌려고 생각을 해봐요. 연봉 1억짜리 저 몇 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20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20년이 뭐예요? 25년 가까이 걸려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거품은 언제 꺼지냐? 입주할 때 꺼지더라. 자, 그러면 이때 한 1년 정도 잘 버틴다 봅시다. 왜냐면 그동안 입주 물량이 워낙 적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죠. 결국엔 집값 잡는 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이 아니나 민간주택이더라. 자, 이게 여러분들 겨울만 보셔도 또 분위기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때 되잖아요. 또 정부 규제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고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유가 아파트 가격을